뭐야, 이거? 정말 쓰레기잖아. 완전히 녹슬었는데 이게 몰려는 열쇠라고? 제발 그걸 돌려줘. 그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버지가 뭘 남겼다고요? 빚 말고 뭘 더 남겼어요? 선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팔을 휘둘러 열쇠를 쓰레기 더미 속으로 던져버렸죠. 거기나 어울리는 곳이에요. 안 돼. 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레기 더미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죠. 썩은 음식물 찌꺼기와 더러운 물건들이 손에 묻었지만 말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딨어? 어디 갔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 넘게 간직해온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유일한 희망이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선희는 그런 말자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꼴불견이네요. 그 나이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앉아서. 마침내 말자가 음식물 찌꺼기 사이에서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더러워진 열쇠를 옷에 닦으며 가슴에 꼭 안았죠. 찾았다. 다행이야. 그땐 몰랐습니다. 선희가 집어던진 녹슨 열쇠의 비밀을. 안녕하세요. 감동사연 드라마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동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애청자분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 새벽 5시 쓰레기장 근처 움막에서 한 말자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75세의 그녀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주름진 이마와 움푹 들어간 눈가에는 지난 수십 년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개키며 말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무릎을 주무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움막 안은 어둠 침침했지만 말자의 눈에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죠. 구멍 뚫린 양철 지붕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밤사이 내린 서리가 움막 벽면에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움막 밖으로 나서니 서리가 내린 땅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뜨렸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이른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말자는 허리를 구부려 폐지 줍는 손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40년 넘게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며 자식들을 키웠던 그 거친 손이 이제는 남의 버린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구부정한 등으로 첫 번째 폐지를 주워 담으며 말자는 문득 호주머니 속 낡은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녹이 슬어 거무튀튀해진 그 열쇠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 있었죠. 마치 마지막 희망처럼 말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왠지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이 작은 열쇠만은 말자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시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말자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죠. 한때는 그 웃음의 주인공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채소를 다듬고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때 말입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남의 시선을 피해 폐지를 줍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죠. 시장 한복판, 채소 좌판에서 젊은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죠. 바로 저 자리에서 40년을 보냈던 시절,
아들 도영이가 어렸을 때 학교 마치고 와서 숙제하던 모습, 며느리 선희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의 수줍었던 얼굴까지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말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아주머니는 말자가 이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말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늙어서 뭐 할 일 있나요? 이거라도 해야 밥은 먹고 살죠.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 한도영과 며느리 박선희가 가난과 빚을 이유로 어머니를 내친 지 벌써 3년이 흘렀거든요. 한때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말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하며 도영이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 지훈이까지 봐주었던 그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간병비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죠. 집도 넘어가고 오랫동안 운영하던 가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자상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 살림이 더 어려워져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는 상황인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여유는 없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선희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음 날 아침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을, 손자와 함께 뛰놀던 마당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말자는 쓰레기장 근처 움막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채로 말입니다. 오전 내내 구부린 허리로 폐지를 주었습니다. 골판지, 신문지, 잡지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내며 손수레에 쌓았죠. 가끔 쓸만한 물건들이 버려진 것을 발견하면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간단히 김밥 하나로 요기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것으로 골라 산 것이었죠. 오후가 되자 말자는 주운 폐지를 고물상에 팔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구부린 허리로 모은 것이고 작해봐야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죠. 그마저도 날씨가 굳으면 나갈 수 없어 수입이 끊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겨울이면 더욱 힘들어졌죠. 할머니, 오늘은 많이 모으셨네요. 깨끗하게 잘 골라내셨고, 고물상 사장이 무게를 재며 칭찬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사장은 말자를 불쌍히 여겨 가끔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곤 했죠. 말자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돈을 받아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하루는 버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다시 호주머니 속 열쇠를 꺼내들었죠. 석양빛에 비친 낡은 열쇠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잠깐이나마 보석처럼 빛나는 것 같았죠.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야.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 열쇠에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것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했죠. 말자야, 이걸 잘 간직해. 언젠가 꼭 필요한 날이 올 거야. 내가 남겨둔 마지막 것이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하지만 지금까지 말자는 그 진짜 의미를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큰 실망을 줄까봐,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남편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말자 혼자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움막에 돌아온 말자는 촛불을 켜고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와 밥 한 그릇, 그리고 라면, 스프로 끓인 미역국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끼니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아직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말자는 열쇠를 가슴팍에 꼭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움막 틈새로 스며들어왔지만 그 작은 열쇠만큼은 따뜻했죠. 마치 희미한 등불처럼 그녀의 마음속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열쇠가 진짜 의미를 드러낼 날이 올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말자는 오늘처럼 내일도 묵묵히 하루를 버텨낼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말자는 평소처럼 쓰레기장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쓰레기 더미 사이로 비치자 온갖 냄새가 코를 찔렀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냄새였습니다. 말자가 구부린 허리로 골판지를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시어머니잖아. 박선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죠. 명품 핸드백을 들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선의와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말자. 그 대조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라 일어서려다가 휘청거렸죠. 선이야. 아이고, 정말 꼴이 말이 아니네요. 이 나이에 쓰레기를 뒤지다니. 선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코를 찌푸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생활은 해야 하지 않겠니? 말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선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자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죠. 참, 그런데 어머니, 혹시 아직도 그 이상한 열쇠 가지고 계세요? 말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호주머니를 만지는 말자를 본 선희의 눈이 번뜩였죠. 아, 정말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깟 녹슨 열쇠 하나 쥐고 앉아 있으면 뭐가 나와요? 돈이라도 떨어져요? 선희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말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쓰레기 더미에 등이 닿아 있었죠.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에이, 무슨 소리세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 숨기세요? 혹시 진짜로 뭔가 감나가는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물 줍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시선을 돌렸죠. 말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추억이 담긴 물건이야. 추억? 어머니, 정신 나간 노인네 소리 그만하세요. 추억이 밥 먹여줘요? 그때 선희가 갑자기 말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자가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선희는 말자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냈죠. 어머, 진짜 있네. 이게 뭐야? 이 낡아빠진 게. 안 돼. 그걸 돌려줘. 말자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선희는 열쇠를 들어 올리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금세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뭐야, 이거 정말 쓰레기잖아. 완전히 녹슬었는데 이게 뭘 여는 열쇠라고? 제발, 그걸 돌려줘. 그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버지가 뭘 남겼다고요? 빚 말고 뭘 더 남겼어요? 선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팔을 휘둘러 열쇠를 쓰레기 더미 속으로 던져버렸죠. 거기나 어울리는 곳이에요. 안 돼. 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레기 더미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죠. 썩은 음식물 찌꺼기와 더러운 물건들이 손에 묻었지만 말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딨어? 어디 갔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 넘게 간직해온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유일한 희망이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선희는 그런 말자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꼴불견이네요. 그 나이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앉아서. 마침내 말자가 음식물 찌꺼기 사이에서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더러워진 열쇠를 옷에 닦으며 가슴에 꼭 안았죠. 찾았다. 다행이야. 어머니, 정말 답답해요. 그런 쓰레기 같은 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선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난 듯이 입을 열었죠. 아, 그런데 어머니. 지훈이가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절대 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걔가 이런 곳에서 어머니가 이런 꼴로 사는 걸 보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말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유일하게 말자를 그리워하는 가족이었거든요. 하지만 선희는 그마저도 막고 있었던 것이죠. 지훈이를 보고 싶어. 안 돼요. 애가 이런 걸 보면 트라우마 생겨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괜히 지훈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선희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말자의 마음 한구석을 도려내는 듯 했죠. 그때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희야, 정말로 이 열쇠가 뭔지 알고 싶니? 뭐요? 선희의 눈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혹시 정말 값나가는 물건인가 하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이건 내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 금고 열쇠야. 금고요? 선희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말자에게 바짝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어떤 금고요? 거기 뭐가 들어있는데요? 말자는 잠깐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희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간직하라고 하셨을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희가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쳤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죠. 정말 모른다니까. 에이, 설마 진짜 모르세요? 그럼 한번 가서 열어봐요. 뭐? 그 금고 말이에요. 어디 있는데요? 선희의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멸시로 가득했던 눈이 이제는 노골적인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말자는 무서워졌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거짓말.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선희가 다시 말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옷깃을 잡고 흔들었죠. 말자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말해봐요. 그 금고 어디 있어요? 놓아줘. 아파. 말하기 전에는 안 놔줘요.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노인을 괴롭히는 모습이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선희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고는 말자를 놓아줬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머니,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선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무서웠죠. 난 집에 안 가. 왜요? 가족인데. 내가 날 내쫓았잖아. 그때는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요.
어머니,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밥도 먹고 깨끗하게 씻고 그래요. 선희의 말에는 꿀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싫어. 난 여기가 좋아. 에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선희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럼 지훈이가 와서 직접 모셔가면 어떨까요? 말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지훈이가 날 보러 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선희의 입꼬리가 음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금고 얘기 자세히 말해주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말자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뭔가 기억날 거예요. 선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아, 어머니. 그 열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니까. 선희가 사라진 후 말자는 쓰레기 더미에 주저앉았습니다. 열쇠를 꺼내보니 더러워진 표면이 더욱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희의 반응을 보니 이 열쇠에는 정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게 정말 뭐였을까?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그녀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말자는 움막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선희와의 만남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손자 지훈이를 볼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소중한 손자, 그 아이는 지금 얼마나 자랐을까요? 새벽 2시쯤 움막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귀를 기울였죠. 이런 시간에 누가 올 리 없는데 싶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죠. 그 목소리는 분명히 지훈아. 말자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키가 훌쩍 큰 소년이 서 있었죠. 15세가 된 한지훈이었습니다. 말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훈아, 정말 너니?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 지훈이가 말자에게 달려와 꼭 안겼습니다. 말자는 손자의 어깨가 넓어진 것을 느끼며 더욱 눈물을 흘렸죠. 3년 동안 많이 자란 손자가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도 변성기를 겪으며 굵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죠. 나도야, 지훈아. 나도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죠. 그런데 이 시간에 어떻게 온 거야? 엄마 아빠가 알면. 몰래 나왔어요. 엄마가 오늘 할머니를 만났다고 하길래 주소를 몰래 알아냈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몰래 집을 나온 것이 미안했나 봅니다. 아이고, 이런 곳까지 혼자 오다가 위험하면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자는 지훈을 움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손자와 함께 있으니 궁전 같았죠.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지훈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촛불 하나로 겨우 밝혀진 움막 안은 너무나 초라했죠.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곳에서 괜찮다, 지훈아. 할머니는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어. 말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이상한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지훈의 말에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선이가 아들에게까지 말한 건가요? 그게 뭐예요? 지훈아, 그건. 말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손자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죠. 내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마지막 거란다. 말자가 호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촛불에 비친 열쇠가 희미하게 반짝였죠. 할아버지가요?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내가 도와주면 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지훈이 신기하게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렴풋했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이 열쇠로 뭘 여는 건가요? 공장에 있는 금고래. 하지만 할머니도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공장이요? 할아버지가 일하셨던 공장 말이에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모험 같은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거든요. 그래, 하지만 그 공장은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됐어. 지금은 폐건물일 거야. 그럼 가서 찾아봐요. 지훈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15세 소년다운 충동적인 모습이었죠. 안 돼, 지훈아. 너무 위험해. 할머니, 혼자서는 못 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명히 뭔가 중요한 걸 남겨두셨을 거예요.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말자는 손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가 함께한다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지켜드릴게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지훈이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말자는 용기를 얻었죠. 그럼 한번 가볼까? 정말요?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 컸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내 엄마가 알면 큰일 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다녀올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새벽 4시에 움막을 나섰습니다. 지훈이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본 폐공장의 위치를 따라갔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인가 봐요, 할머니. 폐공장은 생각보다 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했죠. 출입금지 팻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지만 담장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니, 지훈아?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무서우시겠는데. 지훈이 말자의 팔을 꼭 잡고 앞장섰습니다. 공장 안은 온갖 쓰레기와 낙서로 뒤덮여 있었죠. 사무실이 어디 있을까? 저쪽에 2층 건물이 보여요. 아마 거기가 사무실일 거예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거미줄이 얼굴에 걸렸죠. 하지만 지훈이 있어서 말자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맨 안쪽 방에서 뭔가 발견했죠. 할머니, 여기 금고가 있어요. 벽 한쪽에 오래된 금고가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튼튼해 보였죠.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정말 맞을까? 해봐요, 할머니. 지훈이 격려했습니다. 말자가 열쇠를 금고에 넣었죠. 처음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지훈이 함께 힘을 써서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열렸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와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훈이 먼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죠. 하지만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잘 모르겠구나. 집에 가서 자세히 봐야겠어. 말자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덩어리 몇 개가 들어있었죠. 할머니, 이거 진짜 금이에요? 그런 것 같구나. 말자도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걸 숨겨두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가져가자.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지훈아. 네, 할머니. 두 사람은 금고 안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나오면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죠. 할머니,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빨리 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박선희가 팔짱을 끼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말자와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시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보물찾기라도 하신 건가요? 선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훈이 무의식적으로 할머니 뒤로 숨었죠. 선희야, 어떻게 여기를? 지훈이가 없어져서 찾아다녔어요. 혹시나 해서 따라와 봤더니 역시나 여기 있더라고요. 선희가 한 발씩 다가왔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뭘 찾으셨어요? 그 소중한 금고에서 말이에요. 선희의 차가운 시선이 말자와 지훈을 꿰뚫었습니다. 지훈이 무의식적으로 품에 안고 있던 봉투를 더욱 꽁꽁 숨겼지만 선희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지훈아, 엄마한테 와. 선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화가 나면 더욱 차갑게 변하는 것이 선희의 특징이었거든요.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추적 앱 깔아뒀다는 거 까먹었니? 내가 어디 가는지 다 보여. 지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 걸 깔아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지훈이까지 꼬셔서 보물찾기를 하시다니. 선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말자는 손자를 지키려는 듯 지훈 앞으로 나섰죠. 지훈이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데려간 거야. 잘못 없다고요? 미성년자를 이런 위험한 곳에 데려와서?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지훈의 안전이 아니라 지훈이 안고 있는 봉투에 있었죠. 그래서 뭘 찾으셨어요?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숨기고 계시는 거죠? 선희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지훈이 할머니 뒤로 바짝 붙었죠. 별거 아니야. 그냥 추억거리 좀. 추억거리요? 어머니,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금고에서 나온 게 추억거리일 리 없잖아요. 선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고? 지훈아, 내가 할머니한테 속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죠. 평소 얌전했던 아들이 자신에게 대드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뭐,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할머니를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3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는데.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의 초라한 움막을 본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힘들었다고? 자기가 게으르고 무능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선희의 말에 말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죠. 어차피 어머니는 우리한테 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가주셔서 오히려 고마웠다고요. 선이야. 말자가 충격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이는 멈추지 않았죠. 뭐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병원비에 생활비에. 엄마, 그만해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면서. 그때 선이가 갑자기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봉투를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그거 내놔. 어차피 우리 가족 것이잖아. 안 돼요. 지훈이 봉투를 꼭 안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선이의 힘이 더 셌죠.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봉투가 찢어지며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말자가 급하게 서류들을 주우려 했지만 선이가 더 빨랐습니다. 서류 몇 장을 집어들며 대충 훑어봤죠. 뭐야, 이게? 토지 소유권 증서. 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어머, 정말? 이게 진짜 토지 소유권 증서예요? 돌려줘. 말자가 손을 뻗었지만 선이는 서류를 들어올리며 피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주소가 여기잖아요. 이 공장 부지 말이에요. 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죠. 설마 이 땅이 어머니 명의라는 거예요? 말자도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걸 숨겨뒀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정말로 이 땅이 어머니 거라고요? 선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모욕을 주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죠.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모르세요.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 어머니 이름도 적혀 있잖아요. 선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난 듯이 휴대폰을 꺼냈죠. 잠깐만요. 이 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볼게요. 선이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죠. 어머니. 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말자에게 보여주며 말했죠. 이 부지가 재개발 확정 지역이에요. 보상금이. 선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수십억 원대의 보상금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떠 있었거든요. 수십억? 지훈도 놀라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죠. 할머니가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훈의 순수한 질문에 선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말자에게 달려들어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선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니, 집에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야죠. 선희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선희가 말자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이 먼저 할머니를 보호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힘들어하세요. 아, 그래. 미안해. 너무 기뻐서. 하지만 선희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억이라는 돈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선희는 계속 말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을 사다 주고 자리도 양보하고 온갖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말자는 불편했습니다. 3년 동안 냉대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오히려 무서웠거든요. 어머니, 우리 집에 오셔서 푹 쉬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괜찮아. 나는 내 집에서. 안 돼요. 이제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죠. 그런 소중한. 아니, 어머니가 소중하시니까요. 선희의 말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말자를 자기 집에 데려와야 토지 문제를 자기 뜻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말자는 이미 선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번만큼은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선희야, 고맙지만 난 내 집이 편해. 어머니. 그리고 이 서류들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어. 혼자서 말이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뭔가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했죠. 어머니, 혼자서 뭘 확인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내 일이야. 버스에서 내린 말자는 지훈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선희가 계속 따라왔지만 말자는 돌아보지 않았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지훈아. 이제 할머니가 정신을 차려야겠어. 말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그 순한 노인은 이제 없었죠. 대신 뭔가를 결심한 강인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움막에서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여러 개 켜놓고 돋보기까지 꺼내서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죠. 정말로 이 모든 게 사실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새벽 2시쯤 움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여러 개였죠. 말자는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선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남자 목소리도 들렸거든요. 누구야?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죠. 저예요, 선희예요. 도영이도 함께 왔어요. 한도영이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말자의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왜 둘이 함께 왔을까요? 이 시간에 왜? 어머니,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말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죠. 밖에는 선희와 도영이 서 있었습니다. 도영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굳어 있었죠. 도영아. 어머니. 도영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말자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죠. 오히려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들어와. 말자가 둘을 움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세 사람이 들어가니 더욱 답답했죠. 어머니,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왔어요.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무슨 일? 그 토지 소유권 증서 말이에요. 정말 진짜인지 확인해 봤어요. 선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흥분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래서 진짜예요. 정말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도영이 그제야 말자를 바라봤죠. 어머니 정말 그런 땅이 있으셨어요? 도영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 후회,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듯 했죠.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말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이런 걸 숨겨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보상금 받는 일 말이에요. 선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어.
내가 알아서 할게. 뭐요? 어머니 혼자서 무슨. 내 일이야. 말자의 단호한 말에 선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니, 우리가 가족인데 왜 이렇게 외면하세요? 가족? 말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날 내쫓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잖아. 어머니, 도영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자가 먼저 말했죠. 도영아, 내가 뭐라고 할 건데? 그때 나를 말리지도 않았으면서. 도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때는 사정이. 사정? 무슨 사정?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돈이 없어서 어머니를 버린 것 뿐이잖아. 그런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다시 찾아와? 그게 아니에요. 선희가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너희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해. 쓰레기 취급하면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도영이 달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자는 완전히 화가 나 있었거든요. 진정하라고.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해. 3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도영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달랐죠. 어머니, 과거 일은 그만하고 미래를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요. 잘 살 수 있다고? 말자가 선희를 째려봤습니다. 누가 잘 살 수 있다고? 너희들이? 당연히 어머니도 포함해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내 돈만 노리는 거잖아. 말자의 말에 선희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가족끼리 나눠 쓰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말자가 다시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면 어머니가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뭘 했어?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선희가 변명했습니다. 우리도 빚이 있었고 애들 학원비도. 그런 핑계 그만해. 말자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핑계는 무슨. 나도 남편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는데 누가 도와줬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영과 선희 모두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요? 선희가 포기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내 알 바 아니야. 어머니. 선희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를 무시하실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그때 도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믿지 않았죠. 일어서. 그런 거짓 사과 필요 없어. 어머니, 나가줘. 둘 다 나가. 말자의 말에 선희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선희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거예요. 선희의 말에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속권이라니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희야. 도영이 놀라서 말렸지만 선희는 이미 본색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뭐요?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거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한 소리 하는 거죠.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선희야, 그만해. 도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죠. 아니면 양로원에 들어가시든지요. 거기서 편안히 지내시면서 돈은 우리가 관리하고. 나가. 말자가 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어머니. 도영이 말하려 했지만 말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가. 둘 다 나가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후회하실 거예요. 선희가 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없으면 어머니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해보겠어. 말자가 대답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혼자 남겨진 말자는 주저앉았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손자 지훈만은 지켜내겠다고 마음먹었죠.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 기회를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지켜낼게. 말자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혼자서 토지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며 관청에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일이었죠. 법률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가 구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뭉치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지훈아,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말자는 지훈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혀놓고 자세히 물었죠. 엄마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니? 할머니 서류를 위조하려고 해요. 지훈의 말에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얘기를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면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한대요. 말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뭔지는 몰랐지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게 뭐야?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신고해서 엄마가 할머니 대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훈의 설명에 말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토지도 재산도 모두 선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게 가능해? 가능해요. 엄마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면 더 쉽다고. 정신병원?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할머니, 도망가세요. 지훈이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내일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래요. 할머니를 데려가려고요. 말자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말이에요. 엄마가 벌써 가짜 진단서도 준비했대요. 지훈의 말에 말자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희가 정말로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피하세요. 그리고 진짜 변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막막했죠. 변호사를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몰랐거든요. 지훈아, 넌 괜찮겠니? 엄마가 알면.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지훈의 순수한 눈빛에 말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이 어린 손자뿐이었거든요.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한테서 온 거예요. 빨리 집에 오라고. 가야지. 엄마가 의심하면 안 돼. 할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내일 아침 일찍 올 거래요. 지훈이 떠난 후 말자는 혼자 공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자니 갈 곳도 없고 맞서자니 혼자 힘으론 어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서류들을 챙겨서 움막을 떠났습니다. 일단 멀리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 시장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가 조심스럽게 움막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선의와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까지 말이죠. 없네. 선의가 움막 안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혹시 눈치채고 도망간 건 아닐까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신병원 직원인 것 같았죠. 그럴 리 없어요. 그 할머니가 뭘 안다고. 하지만 선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찾아봐야죠. 멀리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말자는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루 종일 선의 일행은 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공원, 찜질방까지 모두 뒤졌죠. 저녁이 되자 선의는 완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그때 선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얼굴이 밝아졌죠. 정말요? 어디서 봤다고요? 선의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통화를 끝낸 선의가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누가 찜질방에서 봤다고 해요. 말자는 모르고 있었지만 선의가 현상금을 걸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찜질방에 도착한 선의 일행은 말자를 발견했습니다. 말자는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었죠. 어머니. 선의가 말자를 깨웠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죠. 선의야. 어떡해. 어머니,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집에 가시죠. 선의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싫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 병원에 가셔야 해요. 난 아프지 않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예요. 선의가 신호를 보내자 정신병원 직원들이 말자를 둘러쌌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이 누구야? 어머니를 도와드리러 온 분들이에요. 같이 가시죠. 싫어. 나는 안 가. 말자가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자를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도와줘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말자가 소리쳤지만 주변 사람들은 가족끼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차 안에서 말자는 계속 저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나는 정정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병원에서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선의의 눈에는 승리의 미소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계획이 성공한 것이죠. 이제 말자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신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도착한 말자는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주차장에 또 다른 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잠깐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중년 남성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아. 말자가 손자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달려왔지만 선희가 막아섰습니다. 지훈아, 여기 왜 왔어? 당장 집에 가. 엄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 할머니 치료하는 거잖아. 그때 지훈과 함께 온 중년 남성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 왜 변호사가 여기에? 한지훈 학생이 의뢰해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강제 입원 건으로 말이죠. 김정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도 없이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요? 우리한테 진단서 있어요. 선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근차근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죠. 이 진단서는 위조된 것 같습니다. 발행병원에 확인해 봤는데 이런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선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들킨 것이죠. 그게 아니라. 게다가 환자 동의 없는 강제 입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병원 직원들이 물러섰습니다.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말자를 부축했습니다. 말자는 손자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했죠. 지훈아, 고마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선희는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계획이 무너진 것이죠. 지훈아, 내가 뭘 하는 거야? 가족을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훈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짓이 더 나쁜 배신이에요. 뭐라고? 선희가 화를 내려는 순간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말입니다. 선희와 도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토지가 어쨌다는 거죠? 한말자 할머니께서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재산 관련 업무는 저를 통해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뭐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권리 없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타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더더욱 말이죠. 변호사의 말에 선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직접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모든 시선이 말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나는 이미 결정했어. 어머니. 도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말자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아. 어머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3년 동안 안부 한 번 묻지 않았으면서.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찾아와서는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려고. 어머니, 그건. 닥쳐.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너희들 같은 자식들은 필요 없어. 어머니. 도영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말자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지훈아, 가자. 네, 할머니. 지훈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선희가 소리쳤죠.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말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죠. 차 안에서 말자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변호사까지?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상담받았어요. 지훈의 말에 말자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어린 손자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것이죠. 고마워, 지훈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일단 토지 소유권부터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절차도 알아봐야 하고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자식들과 이렇게 원수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그날 저녁 말자는 새로 구한 작은 원룸에서 지훈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임시로 구한 곳이었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지훈아. 할머니가 이제 정신 차렸어.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도영은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었거든요. 지훈아, 내 아빠는 뭐라고 하니? 아빠는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갔다고. 지훈의 말에 말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어. 할머니 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엄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영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문을 열지 않았죠. 할 얘기 없어.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 어머니. 도영의 목소리가 절절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제가 나빴어요.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의 마음도 흔들렸죠.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할머니.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와는 이제 거의 말도 안 하세요.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자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마음을 닫아야 할까요? 밖에서는 도영이 계속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 있겠어요. 말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지훈의 아버지 도영은 정말로 매일 말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죠. 말자는 창문 너머로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토지 보상금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말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었죠. 말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이 이런 큰 돈의 주인이 된다니 말입니다. 할머니, 오늘도 아빠가 밖에 서 계세요. 지훈이 창문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영의 얼굴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죠. 한 달 동안 매일 이런 생활을 하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 말자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안쓰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들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와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말자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도영이 선희와 이혼한다고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갔다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훈의 말에 말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밉다고 해도
가정이 깨지는 건 좋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말자는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영은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한 달 동안 이런 생활을 하니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도영아. 말자가 부르자 도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지 그래. 이러고 있으면 몸만 상해.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는 못 가겠어요. 도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지낸 탓이죠. 바보 같은 놈. 이제 와서 이러면 뭐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영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50세 중년 남자가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처량했죠. 일어서 사람들이 다 봐.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들은 변한 것 같았거든요. 선희하고 정말 이혼하려고? 네. 이미 서류 넣었어요. 선희가 어머니한테 한 짓들을 보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더라고요. 도영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이는 어쩔 거야? 저와 함께 살 거예요. 지훈이도 엄마보다는 저를 선택했어요. 그래. 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도영을 용서해야 할까요? 어머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도영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었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래요. 돈은 상관없어요. 도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푼도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시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말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자식은 자식이었거든요. 정말 진심이야? 네, 어머니. 정말 진심이에요. 그때 멀리서 박선희가 나타났습니다. 화가 난 얼굴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여보, 뭐 하는 거야?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도영은 일어서서 선희를 막아섰죠. 오지 마, 선희야. 뭐? 나한테 오지 말라고? 우리는 이미 끝났어. 이혼 서류도 넣었잖아. 선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끝났다고? 어머니 돈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 때문이야. 도영의 단호한 말에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어때서?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잖아.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던 게 가족을 위해서였어? 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희는 할 말을 잃었죠. 어머니, 제발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선희가 갑자기 말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만 번뜩이고 있었죠. 이제 와서 무슨.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말자는 선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선희야, 넌 변하지 않아. 지금도 내 돈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랬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알아.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희의 가면이 다시 벗겨지기 시작했죠. 정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거예요. 저도 며느리인데 권리가 있어요. 선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역시나 돈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희야, 그만해. 도영이 말렸지만 선희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내 것도 있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정말. 말자가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말자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선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유언장요? 그래.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정확히 해두려고. 말자의 말에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되면 자신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어머니, 잠깐만요. 하지만 말자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말자가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도영아, 정말 진심이라면 내 결정을 받아들여. 네, 어머니. 어떤 결정이든 따르겠어요. 도영의 말에 말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자. 많이 추워졌어. 어머니, 뭐해? 안 들어가고. 말자의 말에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용서받은 것이죠. 어머니. 도영이 말자를 꼭 안았습니다. 말자도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도영아. 엄마가 너무 매정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뒤에서 지훈이 두 사람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죠. 일주일 후 말자는 정말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지훈에게, 일부는 도영에게, 그리고 상당한 금액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죠. 할머니,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면.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가장 순수하고 착하니까. 말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영아, 너도 많이 반성했으니까 용서한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도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절대 돈 때문에 가족을 저버리면 안 돼. 약속해. 약속드립니다, 어머니. 말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이 이제는 당당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기 때문이었죠. 돈은 배신을 불러오지만 진심은 끝내 사랑을 남긴다. 말자의 조용한 독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았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